여러분 반갑습니다. 단대요양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강의하는 간호사 강쌤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제40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하셔서 41회 마지막 남은 종이시험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제40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이론 35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가족 형태는 노인 부모가 인근 아파트에 따로 거주하고 있는 성인 자녀로부터 필요할 때 돌봄을 받고 있는 가족의 형태는 1. 핵가족 2. 조손가족 3. 다문화 가족 4. 한부모 가족 5. 수정 확대 가족. 정답은요? 자, 수정 확대 가족이 정답이 되겠네요. 부모와 따로 살지만 자주 상호작용하면서 각자의 사생활을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그래서 멀리 떨어지지 않고 가까이 지내면서 서로 돌봐주고 의지하는 수정 확대 가족이 정답이었습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년기의 사회적 특성으로 오른 것은 1. 역할의 확대 2. 생산성의 증가 3. 내향성의 감소 4. 경직성의 감소 5. 유대감의 감소. 정답은요? 5번 유대감의 감소가 정답이 되겠네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역할의 확대보다는 역할이 축소된다고 보셔야 되겠죠. 사회생활이 줄어들면서 역할은 상당한 축소를 보이고 생산성은 감소가 되겠죠. 내향성은 증가하고요. 내향성의 반대말은 외향성이 되겠습니다. 외향성은 바깥 활동을 많이 하고 대외 활동이 많은 걸 외향성이라고 하는데 외향성이 감소. 자, 내향성은 이제 안으로 바깥 활동을 줄이고 안으로 들어오려는 성향을 내향성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내향성은 증가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경직성은 다소 고집스럽고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성질을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경직성은 나이가 들면서 증가하게 된다. 유대감은 사회활동이 줄어들면서 아무래도 또 유대감이 감소하겠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으로 오른 것은 1. 노인의 질병 치료 2. 노인의 구직활동 연계 3.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 4. 장애 노인을 위한 수당 지급 5. 노인의 사회적 기여 촉진. 정답은요? 3번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를 최후의 목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65세 이상의 또는 65세 이하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번이 정답이었네요.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는 보호자가 뇌경색으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어머니를 낮 동안 맡아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찾고 있다. 1. 방문요양 2. 방문간호 3. 노인요양시설 4. 주야간보호 5.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정답은요? 네, 4번 주 야간 보호가 되겠네요. 자, 낮 동안 맡아서 밤 동안 맡아서 이렇게 일정 시간 동안 대상자를 맡아서 보호하는 기간 주 야간 보호가 되겠지요. 자, 이런 일정 시간을 돌봐주는 주 야간 보호와 같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제가 서비스 중에 일정 기간 동안이라는 말이 여기에 나오면 이것은 단기 보호를 여러분 선택하셔야 되겠죠. 이 내용 기억하시면서 자, 방문 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집에 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방문 요양이라고 하겠고 간호사 그리고 일정 교육을 받은 간호조무사가 가서 집에 가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방문 간호. 노인 요양시설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요양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양원은 10인 이상 입소를 시켜서 돌봐드리는 곳.
노인 요양시설이 되겠고, 그럼 9인 이하 9명까지 모시고 돌봐주는 곳,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 내용은 여러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 비용 청구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는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를 부담한다. 2. 장기요양기관은 본인 부담금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다. 4.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5.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이 전액 부담한다. 정답은 몇 번인가요? 그렇죠. 4번.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 청구하고 통합으로 청구해서 받은 다음에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가 정답이 되겠죠.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는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부담한다 라고 수정을 해야 되겠고, 장기요양기관은 본인 부담금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되나요? 그렇죠. 급여를 받은 급여 대상자에게 청구를 해서 서비스를 받은 대상자가 내는 돈이 본인 부담금이 되겠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누구에게 지급을 해야 되나? 장기요양기관에 지급을 한다. 자,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서 장기요양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급여 청구를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기관에 이 급여 비용을 지급을 해야 되겠죠. 5번.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이 전액 부담하시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라고 해야 되겠죠. 정답 4번이었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역할은 대상자가 성희롱을 당했을 때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때 경찰에 신고한다. 1. 촉진자 2. 옹호자 3. 교육자 4. 동기 유발자 5. 숙련된 수발자. 정답은요? 2번 옹호자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옹호자라고 하는 것은 약한 사람을 볼 때 우리가 그분의 편을 들어주고 그분을 보호하고 이러한 역할이 옹호자인데요. 우리가 노인학대 의무 신고자죠. 학대 노인을 봤을 때는 바로 신고를 하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를 해야 되는 여러분들은 학대 노인 신고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옹호자의 역할을 기억해 주시고요. 촉진자나 교육자의 역할은 따로 교재에 나와 있진 않고 동기유발자, 대상자가 남아있는 잔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지하고 격려하고 이런 역할이 동기유발자라는 역할이 되겠고요. 숙련된 수발자는 여러분들이 숙련된 기술로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고 그죠? 계속해서 본인을 개발하는 이런 역할이 필요하다. 이게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이고요. 또 하나 여러분 강조가 되는 게 관찰자의 역할이죠. 관찰자의 역할은 대상자의 상태 변화라든지 이런 변화의 내용을 여러분들 잘 관찰해서 열이 나는지 식사는 잘 하시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잘 관찰하는 역할, 관찰자의 역할. 그리고 관찰을 잘 했다면 여러분 정보 전달자의 역할이 또 필요하죠. 정보 전달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협력 관계에 있는 의료라든지 사회 서비스 구조라든지 가족 간에 이러한 내용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역할은 정보 전달자의 역할입니다. 이러한 요양보호사의 역할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7번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유형은 간식을 포함한 식사 돕기,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태우기. 1. 정서 지원 서비스. 2.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3.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4.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5.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 정답은요?
저 2번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체가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지원하는 서비스들이죠. 자, 식사를 못하실 때 식사돕기, 이동이 어려울 때 이동돕기, 아니면 배설 문제가 있을 때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못 가신다 도와드리는 것, 씻는 거, 이런 것들, 옷 갈아입히기, 그죠? 외모 꾸미기 이러한 것들이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이 되겠고요. 정서 지원 서비스에는 어떤 게 있었나요? 말벗하기, 의사소통 도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고, 생활상담, 정서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들이 정서 지원 서비스가 되겠고,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취사,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음식을 만들어 주는 거, 취사, 환경 정리, 정돈. 이것은 청소라고 보시면 되겠죠? 환경 정리, 정돈, 그리고 빨래, 세탁해드리는 부분이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되겠고,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는 우리가 함께 외출을 돕는 동행과 일을 대신 해주는 대행 서비스가 있었죠. 기능회복 훈련스는 요양보호사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재활치료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전문가적 영역이었다라는 것들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1. 노인 공경의식의 강화 2. 부양자의 사회적 고립 3. 노인의 자아존중감 증진 4. 부양자의 부양부담 완화 5. 노인학대 예방 서비스의 확대. 정답은요? 2번 부양자의 사회적 고립이 노인 학대 발생 요인이 될 수 있겠네요. 나머지 네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상황들인 것 같고요. 자, 노인 학대 발생 요인을 보면 노인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요인으로서 성별, 연령, 학력, 결혼 상태 등이 발생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노인의 건강, 경제, 심리적 기능 요인들이 또 노인 학대 발생 요인이 될 수 있고, 가족 상황적 요인, 동거라든지 부양자의 특성, 자녀와의 관계 등에 따라서 또 노인 학대가 발생할 수 있겠고요. 자, 이 부양자의 사회적 고립 같은 경우에는 사회 관계망 요인이 되겠어요. 노인과 부양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될 경우에 노인 학대 발생 확률이 높아지겠습니다. 자, 5번째 사회문화적 요인으로서 사회 서비스 체계 인지 및 이용, 노인 차별주의, 가족주의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이 또 노인 학대를 발생시킬 수 있겠네요. 이 내용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다음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학대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은 1. 대한법률구조공단 2. 국민권익위원회 3번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4. 국민건강보험공단 5. 노인보호전문기관. 정답은요? 5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이죠. 자, 여러분들 학대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숙식 제공을 하는 기관은 어느 기관이었나요? 자, 학대노인 전용 쉼터. 여기가 학대받은 대상자들을 숙식 제공하고 의료비를 지원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학대노인 전용 쉼터이고,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자, 노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또는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 상담, 보호, 노인 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자, 우리가 학대받은 노인이 있을 때 신고할 수도 있는 기관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성희롱의 유형과 행위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A와 B가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신체 일부를 밀착시켰다. 자, 육체적 성희롱에 해당이 되겠죠. 육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육체적 성희롱에 해당이 되겠고요. 성에 관련된 농담을 했다. 말을 한 것은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쵸?
음란한 사진을 보여줬다.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이 되는 거겠고, 외모에 관한 성적인 비유를 했다. 비유를 했다는 것은 말로 표현을 했을 거니까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이 되겠고, 성과 관련된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해서 보여주었다. 이것은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침해된 요양보호사의 권리는 기관장, 우리 기관은 요양보호사의 인력이 부족해서 점심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요양보호사, 네, 어쩔 수 없죠. 1. 노동에 관한 권리 2. 정보보호에 관한 권리 3. 교육에 관한 권리 4. 문화에 관한 권리 5. 주거환경에 관한 권리. 정답은요? 1번 노동에 관련된 권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점심시간이 따로 없거나 추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수당을 안 준다거나 이런 휴식 및 여가를 누릴 권리,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 노동과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의 보장,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을 확보받을 권리 보장, 이런 것들이 모두 노동에 관한 권리가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준수해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1. 성별에 따라 대상자를 선택한다. 2. 사이가 친밀한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준다. 3. 의사소통을 거부하는 대상자와 거리를 둔다. 4.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방임된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한다. 5.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요양보호사와 공유한다. 정답은요? 4번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방임된 사실을 알게 되면, 방임이라는 것은 노인학대의 한 유형이죠. 노인학대를 알게 되었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만 되어도 요양보호사는 신고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죠.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고요. 성별에 따라 대상자를 선택하는 건 차별이지요. 여러분들이 골라가면서 대상자를 선택해서는 안 될 것이고,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주는 것은 명연히 불법이지요. 의사소통을 거부하는 대상자와의 거리를 둘 게 아니라 더욱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개인정보를 다른 요양보호사와 공유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에 어긋나는 행동이겠죠? 정답은 4번이겠네요.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1. 대상자의 현금을 맡아 관리하였다. 2. 업무 수행을 이유로 보수교육을 미루었다. 3. 서비스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제공하였다. 4. 대상자의 배우자가 장교양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5. 대상자가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상비약을 제공하였다. 정답은요? 3번 서비스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제공하는 것이 올바른 원칙이 되겠죠. 대상자의 현금을 맡아서 돈을 맡아서 관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업무 수행을 이유로 교육을 미루는 것 또한 여러분들의 역할을 회피하는 것이 되겠고요. 4번째, 장교양을 신청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불법사항입니다. 그죠? 처벌 받으실 수 있어요. 5번째, 대상자가 어지러움을 호소하였을 때 우리가 임의대로 약을 제공하는 것은 요양보호사가 결정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아니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14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자신이 2번 이혼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기관에는 말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1. 이혼의 원인이 무엇인지 물어본다. 2. 해당 내용을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3. 가족에게 전화해서 사실인지 확인한다. 4.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된다고 말한다. 5.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반응하지 않는다. 자, 정답은요? 그렇죠. 4번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된다고 말하고 여러분들이 비밀을 보장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내용 자체가 우리가 보고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하면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되겠지만 이 내용이 사실상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기관에서 알아야 할 내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개인정보를 지켜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대처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었습니다.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보호자, 부모님 두 분 모두 서비스를 받고 있으니 제 빨래도 부탁드릴게요. 다른 기관은 그렇게 해준다고 들었어요. 자, 이때 요양보호사 뭐라고 해야 될까요? 1번, 규정을 어기는 일이라 해드릴 수 없어요. 2, 그 기관으로 연결해드릴까요? 3, 그럼 하는 김에 같이 해드릴게요. 4, 다른 기관들도 그렇다면 고려해 볼게요. 5, 저와 개인적으로 계약하면 추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정답은 저 1번 규정을 어기는 일이라 해드릴 수 없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거절을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의 업무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해드려야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항상 빨래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상자를 위해서, 특히 취사도 마찬가지죠. 손자의 생일상을 차린다든지 제사 음식을 만든다든지 명절 음식을 만든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대상자 아닌 다른 가족들의 방을 청소해주라든지 세탁을 부탁할 때는 여러분들이 업무 범위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을 해주시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작업 환경 조성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복도에 물건을 쌓아둔다. 2. 문턱을 설치하여 공간을 구분한다. 3. 거실 중앙에 얇은 매트를 깐다. 4. 바닥에 물을 뿌려 습도를 유지한다. 5. 야간 근무 시 통로에 조명을 켜둔다. 정답은요? 자, 그렇죠. 5번 야간 근무 시에는 통로에 조명을 켜서 밝게 해주어서 뭔가 어두워서 넘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복도에 물건을 쌓아두면 이게 쏟아지거나 지나가면서 부딪혀서 다칠 수가 있겠습니다. 문턱이 있다면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문턱 설치는 위험한 사항이 되겠죠. 거실 중앙 얇은 매트는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트를 까는 것은 위험하다. 바닥에 물을 뿌리면 미끄러워서 넘어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안전한 환경은 5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인플루엔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혈액으로 감염되는 질병이다. 2.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 3. 증상 발현 이후에는 전파 위험이 없다. 4.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이 없어도 치료해야 한다. 5. 감염 후 회복 중에 다시 열이 나고 누런 가래가 생기는 것은 정상이다. 정답은요? 저 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를 통한 감염이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가 정답이 되겠죠. 인플루엔자는 혈액으로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분비되는 호흡기 비말을 통해서 전파가 되는 겁니다. 증상 발현 이후에도 전파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플루엔자에 감염이 되신 분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일주일간 휴식한다 하셔야 됩니다.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이 증상 없어도 치료해야 하는 감염병은 뭐가 있었죠? 옴이 있었죠. 옴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없어도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항목이 있었고, 감염 후에 누런 가래가 생기고 열이 나는 것은 합병증으로 폐렴이 온 거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정답 2번. 18번 문제.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위액 분비 증가. 2. 간의 약물 대사 증가. 3.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 증가. 4. 구강 건조증 감소. 5. 직장벽의 탄력성 감소. 정답은요?
자, 5번 직장벽의 탄력성의 감소가 정답이겠네요. 노화에 따른 각종 기계의 변화들은 안 좋은 것을 여러분들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노화가 될수록 기능이 발달하고 좋아지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답안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액 분비가 감소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지요. 간의 약물 대사가 감소하기 때문에 적절히 약물을 해독하거나 이런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췌장의 소화 효소 분비도 감소해서 소화하는데 기능을 떨어뜨리겠죠. 구강 건조증은 증가하여서 입이 마른다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정답은 5번 직장병의 탄력성 감소가 되겠네요. 19번 노인성 질병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질병의 경과가 짧다. 2. 치료 후 재발률이 낮다. 3.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4. 원인이 명확하여 초기 진단이 쉽다. 5.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정답은요? 3번 질환이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가 정답이죠. 질병의 경과는 길고 치료 후 재발률이 높지요. 원인이 명확하여 초기 진단이 쉽지가 않고 원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초기 진단이 어렵다라고 하셔야 되겠죠. 5번째,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가 어렵다입니다.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천식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은 1. 폐포 팽창 2. 기관지 확장 3. 기침 반사 증가 4. 흥분이나 스트레스 5. 가습된 따뜻한 공기. 정답은 4번 흥분이나 스트레스가 천식 발작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이와 관련해서 천식 관련 요인을 한번 보면 감기 증상이 천식 발작을 또 일으키기도 하고요. 비염 등과 같은 염증 증상도 천식 발작을 유발할 수 있겠고, 꽃가루, 진먼드기, 강아지, 고양이 털, 배설물, 곰팡이, 대기오염, 황사매연, 그리고 자극적인 물질이나 자극적인 냄새, 담배 연기, 갑작스런 온도나 습도의 차이, 특히 차고 건조한 공기에 갑자기 노출될 경우 천식 발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라든지 노화에 따른 폐기능 감소도 천식 발작의 요인이 될 수 있겠네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혈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혈압을 낮추기 위해 하루 15g 이상 염분을 섭취한다. 2. 포화 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여 혈압을 조절한다. 3. 혈압은 측정 시간과 자세에 따라 다르다. 4. 고혈압이 조절되면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운동을 시작한다. 5. 대부분의 고혈압은 다른 질병의 합병증으로 발생한다. 정답은요? 3번 혈압은 측정 시간과 자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을 정하고 일정한 자세에서 혈압을 측정해서 비교하는 것이 맞겠죠. 자, 1번 혈압 낮추기 위해서는 하루 6g 이하의 염분을 섭취한다. 15g 너무 많은 거죠. 포화지방이나 지방이 많은 음식은 섭취를 줄인다 하셔야 되겠습니다. 4번 고혈압이 조절되면 약물 복용을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 되고 의사선생님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약물 조절이 필요하다면 하셔야 되겠죠. 5번째, 대부분의 고혈압은 다른 질병의 합병증으로 발생한다기보다는 다른 합병증을 일으키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성생활을 금한다. 2. 소변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맥주를 마신다. 3.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를 피한다. 4. 소변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는다. 5. 약화된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체중을 늘린다. 정답은요? 3번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피해서
살이 찌거나 이렇게 기름진 것을 많이 먹어서 전립선이 비대되는 것을 방지하셔야 되겠죠. 성생활과는 크게 관련성이 떨어지고요. 자, 맥주, 술이나 담배를 권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금연금주를 강조하지, 네, 이렇게 맥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권장하는 내용은 여러분 올바른 게 없습니다. 네 번째, 소변은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자꾸 참게 되면 방광 기능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요일을 느낄 때 빨리 그때그때 화장실 가시도록 이렇게 평소에 관리를 하셔야 되겠고, 자, 체중을 늘리게 되면 살이 찐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체중이 늘어날수록 전립선 비대는 심해진다고 했죠. 네, 그래서 체중을 늘리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1. 매일 걷기 운동을 한다. 2. 주기적으로 냉요법을 한다. 3. 혈전 예방 약물을 복용한다. 4. 자외선을 차단한다. 5. 저체중 상태를 유지한다. 정답은요? 1번 매일 걷기 운동을 한다. 체중 부하가 좀 되는 운동을 해서 뼈를 단단하게 좀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주기적으로 냉요법과는 크게 상관이 없죠. 염증이 있는데 냉요법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골다공증과 염증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세 번째 혈전 예방 약물들은 오히려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약물들이 되겠죠. 자외선을 쬐면 비타민 D가 생성되기 때문에 자외선을 좀 쬐는 것을 권장하겠습니다. 자, 대상자가 저체중인 경우에 골다공증 발생률이 더 높다고 나와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골다공증이 있을 때는 낙상사고라든지 이런 경우 골절 발생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저체중 상태를 유지한다기보다는 적정 체중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체중 부하가 좀 될 수 있도록 매일 걷기 운동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24번 문제. 대상자의 피부계 변화가 다음과 같을 때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1. 손등에 노인성 반점이 생겼다. 2. 눈가에 주름이 생겼다. 3. 얼굴 피부의 탄력성이 떨어졌다. 4. 피부에 발적과 가려움증이 있다. 5. 머리카락이 가늘어졌다. 정답은요? 저 4번 피부에 발적과 가려움증이 있다입니다. 이거는 피부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서 우리가 의료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다양한 방면에서 여러분들이 보고해야 될 내용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 나오기 때문에 그거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어요. 자, 1번, 2번, 3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화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꼭 보고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선망 대상자의 진압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낮에 커튼을 쳐 어둡게 한다. 2. 새 친구를 사귀게 한다. 3. 가족의 방문을 제한한다. 4. 식사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 5. 밤에 창문을 열어둔다. 정답은요? 4번. 식사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 절차나 규칙, 도움을 요청할 사람 및 방법 등 이러한 것들은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것들은요, 반복적으로 알려주어서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자, 낮에는 창문이나 커튼을 열어서 시간을 알게 하고요. 새 친구보다는 익숙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이 자주 방문하도록 격려하셔야 되겠고요. 밤에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불을 켜두어서 불안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조용하고 편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되겠고요. 특히나 선망이 있는 대상자들은 지금 이 장소에 대한 인지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창문을 통해서도 또 위험하게 밖으로 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창문을 닫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었습니다.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노화에 따른 시각계의 변화로 옳은 것은 1. 눈물의 양이 많아진다.
2. 각막 반사가 저하된다. 3. 동공의 지름이 증가한다. 4. 빛이 순응하는 속도가 빨라진다. 5. 가까이에 있는 물체에 초점을 맞추기가 쉬워진다. 정답은요? 2번 각막 반사가 저하된다가 정답이겠네요. 노화에 따른 모든 기관의 변화는 기능들이 저하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1번 눈물의 양이 많아진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 눈물이 많이 흘러내리고 눈물의 양이 많아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눈안이 건조해지면서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눈물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침 분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양이 줄어든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안구가 건조해지면서 눈물이 나는 것이지 눈물의 양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다. 동공의 지름은 줄어든다 해야 되겠고 빛에 순응하는 속도가 늦어지겠죠. 가까이에 있는 물체보다는 먼 거리에 있는 게 잘 보이는 원시가 발생을 하지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방광염 대상자에게 수분 섭취를 권장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1. 혈액의 점도를 높이기 위해 2. 전신 부종을 예방하기 위해 3. 말초 저항을 증가시키기 위해 4.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5. 염증 유발 물질을 소변으로 배출하기 위해 정답은 5번 염증 유발 물질을 소변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수분 섭취를 많이 하면 그만큼 소변이 많이 만들어져서 배출을 시키게 되겠죠. 그러한 기전으로서 수분 섭취를 권장하게 되는 것이고 혈액 점도를 낮추기 위해 전신 부종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분 섭취를 권장하진 않겠죠. 전신 부종이 있는 분들은 수분 섭취를 좀 제한할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갈증 감소 2. 식사량 감소 3. 소변 배출량 감소 4. 말초 부종 증가 5. 수분 섭취량 증가 정답은요? 5번 수분 섭취량의 증가가 되겠네요. 당뇨병의 대표적 증상으로 보면 갈증이 증가한다. 갈증 증가. 다른 표현이 또 있었죠? 다갈. 자, 갈증이 증가하면 수분 섭취가 많아집니다. 수분 섭취가 많아진다. 다음. 수분 섭취가 많아지니까 소변량이 많아지겠죠? 배출이 늘어납니다. 소변 배출이. 당뇨. 해당이 되겠죠. 당이 있으신 분들은 식사량이 증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당뇨가 직접적으로 부종과 관련성은 떨어지겠죠. 정답 5번이었습니다.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노인이 운동을 깊이 하게 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 관절의 뻣뻣함 감소 2. 균형 및 조정 능력 감소 3. 폐조직의 탄력성의 증가 4. 심장 근육의 수축력 증가 5. 주변 자극에 대한 반응 증가 정답은요? 2번 균형 및 조정 능력의 감소로 인해서 운동을 깊이 하게 되겠죠. 자, 뻣뻣함이 증가하겠고 폐조직 탄력성이 감소하면서 조금만 과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 숨이 차는 현상들이 있는 것이죠. 심장 근육의 수축력은 감소되어서 혈액순환이 원활히 되지 않는 상태가 되겠죠. 주변 자극에 대한 반응이 감소한다 해야 정답이 되겠죠. 자, 옳은 정답은 균형 및 조정 능력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약물 복용과 관련된 노인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약물의 효과가 즉시 나타난다. 2. 위산 분비의 변화로 약물 흡수가 빠르다. 3. 여러 가지 만성 질병으로 많은 약물을 복용한다. 4. 약물이 순환 혈류 내에 남아있지 않고 빠르게 배출된다. 5.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증상을 견디려는 성향이 강하다. 정답은요? 3번 여러 가지 만성질병으로 먹는 약의 종류가 많아진다가 정답이죠. 약물의 효과가 흡수가 더뎌지기 때문에 즉시 아니고 젊은 사람보다 지연돼서 나타난다 해야 되겠고 위산분비가 이제 변화가 되지요. 위산분비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약물 흡수가 더뎌진다, 늦어진다라고 하셔야 되겠고 4번 약물이 순환 혈류 내에 남아있게 된다. 왜 그런 거죠? 신장 기능이
예, 저하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이유는 심장에서 신장으로 보내는 혈류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신장 배설 기능이 떨어져서 남아있는 약물이 많아지게 된다. 결국 약물 중독이 많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죠. 자, 5번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증상을 견디려는 성향보다는 약물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아지겠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대해 대상자에게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폐렴구군은 1회 접종해야 합니다. 2. 파상풍은 3년마다 접종해야 합니다. 3. 백일에는 10년마다 접종해야 합니다. 4. 대상포진은 매년 1회 접종해야 합니다. 5. 인플루엔자는 1년 2회 접종해야 합니다. 정답은요? 자, 1번이죠.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맞아야 되는 게 있었죠. 여기 나와 있는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는 다른 말로 독감이죠. 독감은 매년 1회 접종합니다. 자, 65세 이상의 1회 접종하는 항목이 있었죠. 뭐가 있었나요? 폐렴, 구균, 두 번째 대상포진 두 가지가 있었네요. 자, 65세 이상, 자, 50세에서 64세 사이에 기초접종 하는 예방접종이 있었습니다. 백일에 화상풍, 디프테리아가 있었죠. 자, 기초접종 때는 백일회를 포함해서 3가지 기초접종 하시고 매 10년마다 추가 접종하지요. 추가 접종할 때는 백일회를 제외하고 파상풍, 디프테리아를 10년마다 추가 접종한다라고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 1번이었고요. 접종에 대해서는 꼭 한 문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3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요양보호사가 기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하는 대상자의 상황은 1. 영화를 보고 싶다고 말한다. 2. 치약을 숨겨놓고 먹는다. 3. 유년 시절의 추억을 수시로 이야기한다. 4.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한다. 5. 자신을 이전 요양보호사와 비교한다. 정답은요? 2번 치약을 숨겨놓고 먹는 것은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 이 식증에 해당이 되죠. 대상자에게 특별한 이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기관에 신속하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렇게 보고해야 할 내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이러한 대상자에게 특별한 증상이라든지 상태 변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기관에 신속하게 보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네요. 33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에 작성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 이용 계획 2. 대상자의 욕구평가 3. 인수인계 업무 내용 4.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시간 5. 사례회의 검토 내용 및 결과. 자, 정답은요. 4번 서비스 제공한 내용과 시간 그리고 특이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공 기록지에 기록이 되어야 되겠죠. 장기요양 이용 계획은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이전에 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재가 되어 있는 내용들이고 욕구평가도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지는 거죠. 인수인계 업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대상자 서비스를 종료하고 다른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일을 인계받아야 될 때 작성하는 게 인수인계 업무 내용이고요. 기록이고요. 사례회의 검토 내용 및 결과는 회의 기록지에 여러분들 적으셔야 되겠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사전연명의료요양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1. 17세 청소년이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한 경우 2. 20세 위암 환자의 부탁으로 가족이 작성한 경우 3. 65세 간암 환자가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한 경우 4.
70세 노인이 담당 의사에게 의뢰하여 의사가 작성한 경우. 5. 80세 뇌졸중 환자의 요양보호사가 대리로 작성한 경우. 정답은요? 3번 65세 간암 환자가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한 경우가 되겠네요. 질환의 진단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19세 이상 누구나 자발적인 의사로 직접 작성을 하시면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사전연명 의향서를 작성만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등록기간에 반드시 등록이 되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더라.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세 이상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한 경우는 3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의 신체적 변화로 옳은 것은 1. 동공이 축소된다. 2. 소변량이 증가한다. 3. 잠자는 시간이 짧아진다. 4. 손과 발에서 열감이 느껴진다. 5.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난다. 정답은요? 자, 5번. 호흡이 불규칙해지면서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난다가 정답이 되겠네요. 동공은 확대되겠고 소변량은 감소합니다. 여러분 때로 임종에 가까우신 분들이 소변이나 대변을 보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 양이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력이 약화되면서 저장되어 있던 소변이나 대변이 배출이 되는 것이지 그 양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소변을 만드는 양도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자는 시간이 많아지지요. 손과 발에서는 차가운 혈액 순환이 안 돼서 차가운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정답은 5번이었네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2022년도 40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5점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자, 강의하는 간호사 강생과 이어서 오후 문제도 함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